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의 형사소송법 담당하고 있는 유안석입니다. 저희 2025년 6월 21일 이제 법원직 시험 보았는데 거기 이제 형사소송법 기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단 기출 분석을 하고 그 해설하는 게 약간 스타일을 이제 변형을 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에서 이제 법원직의 좀 특성이 약간 공판 절차를 강조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 종결이 공소 제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끝나는 파트가 되는 거고, 공소 제기함으로써 곧바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판결을 하는 이제 여기까지 과정, 여기를 공판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와 공소제기 파트에서 수사 파트에서 6문제, 그리고 공소제기, 공소장 제출, 서면인 공소장 제출과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이제 2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직이어서 지금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 파트에서 6문제, 그리고 공판 절차, 증거법, 재판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연 이제 법원직에서는 여기 공소제기 이후부터 여기 이제 재판까지 좀 중요시 다루는 이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관련한 부분은 형사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최신 판례보다는 기존에 그게 있었던 이제 법리 중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와 재심에서는 이제 이 파트에서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좀 어려운 파트여 가지고 당락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제 너무 쉽게 출제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형사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수사하고 증거법은 이제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수사와 증거법이 이제 형사 절차의 핵심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입증하는 그 절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형사소송법 조문이 이게 중요하죠. 조문과 판례가 30대, 이게 100개의 지문, 우리가 25문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 25문제에서 이제 선지가 4개이니까 4, 25에서 이제 100개의 선지를 기준으로 조문이 30개, 그리고 판례가 70개의 비율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해설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일책형 기준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형사 절차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임의로 문제를 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 일책형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풀이 순서는 형사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풀 거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저희 카페 있어요. 카페에 이제 자료실을 가게 되면은 이제 형소법 자료실을 가야 돼요. 저희 카페는 이제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또는 윌비스 법원팀 그 카페로 가서 형소법 자료실을 가게 되면은 기출 해설이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책형 이제 그대로 해서 해설을 달아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 해설 강의용에서 뭐 진도별 이제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아무튼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형사 절차대로 쭉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걸 이제 컨셉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지문들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서 이제 각 큰 이제 그 절차에서 저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간단한 쟁점들도 좀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사는 이제 일단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형사 절차인데, 수사라고 하게 되면 이 범인을 잡는 절차, 그리고 증거 수집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는 체포, 구속, 긴급체포, 체포에서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 구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피고인 구속을 여기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법원직에서는 이 피고인 구속이 조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런데 이제 증거 수집하는 절차는 압수수색 절차인데, 자,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 그리고 긴급 압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사 자체는 이 범인에 대한 부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제 이 증거 중에는 이제 증거물이 있고, 그 증거물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텔레비전 보게 되면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박스에다 잔뜩 이렇게 압수를 해가지고는 그 서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를 떼어가지고 그 하드 디스크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범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게 될 때 체포 구속하는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돼요.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변호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일정한 절차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고요. 자, 이 증거물 이제 파트가 이제 위수중으로 가게 돼요. 위수중으로 가고 이 서류 등에 해당하는 파트가 전문 증거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범인에 대한 이제 피의자 신문 여기에서 추가해서 참고인에 대한 이제 신문을 하고 이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증거법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증거로 이렇게 오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하고 이 수사 파트 범인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증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증거법으로 연결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증거법은 이제 한 덩어리 형태가 되는데, 이번에 그 저희 수사에서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는 이제 고소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공판 절차를 쭉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 고소 부분이 조금 이제 이번 이제 출제에서는 빠졌는데, 여전히 고소 부분은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에서 이제 이렇게 증거법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 정도 형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번 보고 있습니다. 13번. 자, 일책형 13번이에요. 이제 13번. 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자, 이거는 이게 대화를 녹음한 경우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범행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현장. 예, 현장 녹음이에요. 현장 녹음.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현장 사진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 현장 사진에 해당하는 판례에서 범행 현장의 사진에서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현장 녹음에 확장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현필 긴상, 그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자,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자, 범행 현장에서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 현장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 현장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녹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맞는 질문이고. 자, 그러면 여기 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촬영하였느냐,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 자,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절대로 틀린 지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상당한 방법의 촬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대화를 녹음한다 아니면 자,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한다. 뭐 좋은 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죠. 수사의 핵심은 이제 체포 구속이 아니에요. 체포 구속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이제 피의자 신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고급권을 고지해 주어야 해요. 자, 진술 거부권은 헌법 12조 2항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쭉 가서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언제 인정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때 이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야 돼요, 인지. 범죄를 인지를 하고 아, 범인이 너구나라고 특정을 해서 너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겠다라고 할 때 자, 그때 피의자의 지위가 확보가 되는 거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네, 라고 의심스러울 때. 자, 이때는 이제 그 피의자가 아닌 이제 순수한 참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참고인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아내는 게 아니죠. 자, 범죄와 관련된 이제 자기가 목격한 상황, 아니면 범죄의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듣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인데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1번 질문은 이제 현장 녹음에서 현장 사진과 똑같은 거, 영장 없는 사진 촬영, 영장 없는 현장 녹음 적법하다라는 거고, 이제 진술 거부권 자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가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로 가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전문 증거로 가서 312조, 자, 1항 또는 이제 사망, 경찰이면 검사면 1항, 경찰이면 사망으로 가가지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아무튼 이제 증거법은 크게 이렇게 해서 위법 수집 증거 파트하고 이렇게 전문 증거 파트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지위 관련을 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야, 범인이 너구나. 라고 해서 그 피의자로서 수사를 개시한 때 그때 인정되는 거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사례에서는 이 참고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공범이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도 자, 그 공범을 피의자로 아직 인지하지 않고 순수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이제 그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자,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 이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게 되면은 자, 그 증거 능력이 이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구조예요. 자, 내용을 자, 이제 이게 피의자 신문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피의자 신문에서 일단 변호인의 참여, 이 부분도 이제 조문 관련한 부분에서 중요한데 이제 이번 시험엔 출제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312조로 가가지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내용 인정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 진술 내용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 내용 인정의 반대말은 공판장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신 조서에 예, 제가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살해한 게 맞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인정해야 피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 조서에는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판장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내용 인정한 게 아닌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자,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또 공범이 내용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고, 당해 피고인은 공판장에서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임의수사 그 관련한 부분에서 피의자 신문과 영장 없는 사진 촬영, 이제 이런 형태 이렇게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구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일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뭘 떠올리는 거죠? 체포영장?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체포와 구속 제도를 이제 별개로 두고 있는 거죠. 체포는 단기간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구속은, 예. 이 체포에 비해서는 엄청 장기간, 자, 그리고 강제력이 훨씬 더 세요. 자,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범위 안에서 또다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예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이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 구속영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강제로 끌고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구인해가지고 구인해서 다시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는데 피의자 신문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은 진술 증거예요. 진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금한다라는 건 수갑을 채워가지고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듣는 절차예요. 말을 듣는 절차. 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져 있어도 어거지로 입을 찢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금 자체는 강제 수사인데 피의자 신문은 구속된 피의자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든 피의자 신문은 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임의 수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의 수사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도 여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구인할 수 있다 해서 이제 1번 맞는 지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 보게 되면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이거 뭐예요? 이 지방법원 판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장판사라고 했잖아요. 영장판사. 영장 전담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명, 지금 이제 4명인데, 그 4명밖에 없어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형사 부장 판사들 중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를 뽑아가지고 딱 그 4명을 선정해주는 선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가장 센 그 형사 절차에서 가장 센 실질적으로 가장 센 힘을 발휘하는 판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그러한 순간에 온 국민들이 이제 찬반, 반대로 나눠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관심을 보였던 거잖아요. 이 영장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은 불복을 하지 못해요. 불복하지 못한다. 영장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조항을 찾아봤더니 402조하고 416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면 이제 피고인은 이제 수서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이제 보통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험생에게 화려한 유혹을 하는 이제 지문이에요. 사실은 2번에서 명확하게 정답이 나왔어요.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3번을 읽어보니까, 조금 애매해지네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었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4번하고 같이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고요. 4번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정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 이게 법정 구속이에요. 이게 실무상 행하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입니다. 그 부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선지가 조금 이제 애매한데, 여기는 이제 그 해설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기, 여기는 이제 해설의 자료가 조금 이제 다른 게 올라왔는데, 일단 피고인 갑이 있어요. 피고인 갑이 있는데 4번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A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A 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이 쭉 진행되겠죠. 그래서 1심 법원 최장 구속기간 6개월. 그런데 A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이제 피고인 갑에 대하여 B 사건이 있어요. 같이 이제 병합 심리를 하게 될 때 A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B 사건은 불구속이 돼요. 그러면은 A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쯤 하게 되면은 이 불구속으로 재판되는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에서 우리가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사전 청문 절차, 집행기관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또는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인 거고, 그 다음에 사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청문 절차와 사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네. 그걸 다투는 절차가 항고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항고로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수소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결정이기 때문에 403조 2항에 이제 항고로 가고, 그다음에 재항고로 간 거고, 자, 이 사전 청문 절차 관련된 판례가 그 판례가 보니까 이 구속영장 발부를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자,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하였던 거고, 보통항고로 불복하였던 판례들이 지금 이 두 개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다. 3번 선지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1번 선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피의자 신문은 이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예요.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다입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는 거고, 이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인 거죠. 이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한다. 이제 402조에 항고하지 못한다. 416조에 준항고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의한 피의자 신문 절차인 거죠. 신문 절차는 영장 실질심사, 우리 두 문자 따놓은 거 실지다 거병 도망해서 지체 없이 신문하더라 다음 날까지 신문한다. 거부하거나 질병 도망한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고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두 문자 우리 이렇게 해놓은 거 확인하게 되면은, 적부심은 샤프심 이사결정, 재방관, 보석은 보석지심, 자, 럭키 세븐이죠. 네, 명기 제부권, 이 두 문자인데, 적부심 청구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예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게 원칙인데, 재청구하거나 수사방해에 있거나 아니면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고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예요. 자, 보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문한다. 자, 그리고 7일 이내에 결정한다입니다. 그다음에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기회를 준 때, 재청구한 때, 중복 청구한 때,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때 신문하지 않는다예요. 자, 형사 절차를 쭉 보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고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절차예요. 신문이라고 하는 건 문답 형식으로 진실을 추궁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왜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신문이에요. 자, 이 신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술 의무가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은 진실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신문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게 이 신문 절차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를 쭉 보게 되면은 피의자 신문 절차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증인 신문 절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증인 신문 절차에서 뭐예요? 증언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증인에게 봤냐 안 봤냐, 똑바로 봤냐, 어떻게 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신문 절차는 문답 형식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보게 되면 문답. 증인 신문조서도 문답. 자, 검사가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문하다. 피고인,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피의자 신문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의견에 요지만 이제 조서에 기재하면 이제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한다 하면은 피의자가 하는 말 뭐겠어요? 구속영장 기각해 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기재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여기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법원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발부가 되는 거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A로 구속되어 있는데, 자, B로 불구속으로 되는 재판에 이 B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고, 이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불복하는 판례가 이제 여기에 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전 청문 절차, 집행기관이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이 취하는 절차이다. 라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A 사건으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B 사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고인을 구속을 할 때 구속영장을 법원에 B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전 청문 절차가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보석 갑니다. 보석은 일단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요. 보석은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이제 제도이고, 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자, 구속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예. 보석으로 풀어주고, 자, 구속영장의 온전한 효력이 이만큼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보석이다. 예요. 자, 이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은 법원제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자,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서, 자, 여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조문이 숨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 거고, 아무튼, 자,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이 검사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거고, 예,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자, 이렇게 보석을 하면서 또 이 보석 안에다가 조건을 달아놔요. 자, 그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죄상, 증명력, 피고인과 성격, 자, 자산, 피해자의 이런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게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식에서 조문 가지고 장난치게 될 때 요거 하나가 있어요. 증거의 증명력, 그리고 범죄 후의 정황. 이 부분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러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보석에 관한 결정, 구속과 보석에 있어서는 조문이 조금 디테일하게 살짝 바꾸면 무조건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조문 자체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특히 증거의 증명력을 증거 능력으로 바꾼다거나 범행 후의 정황은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니까 여기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건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자, 그런데 보통 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403조 2항, 이건 여러분들 법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03조 1항,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항고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자, 403조 2항에서, 자, 법원의, 자, 구금, 보석, 그 다음에 압수물 환부, 그 다음에 구보압 유치, 피고인 유치에 관한 부분, 요거는 403조 2항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요. 보석에 관한 결정 항고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에요. 즉시 항고는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4번도, 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보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상실되게 됩니다.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보게 되면은 자, 이 보석은 구속영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보석도 이 보석 조건도 당연히 실효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로 무죄 등 선고, 사형 자유형 확정, 사형 자유형은 확정. 이건 뒷페이지에 있어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1번 선지에서는 이것도 조문이 중요한데, 이제 보석에 있어서는 이제 청구 보석이든 직권의 보석이든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는, 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예요. 자, 이거는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데,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보석에는 이 급속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보석 취소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인 거고. 네.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제 예전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해서 403조 2항, 이제 구금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거고, 보석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403조 2항에 의하여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집행정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자, 구속 취소 결정. 요 부분 이제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야, 즉시 항고 해야 된다. 즉시 항고도 못하고 보통 항고를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법리 자체가 아직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법리 자체가 보석 허가에 대한 결정,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인 그 법리가 여기에도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해석상 어차피 위헌이다. 야, 이거 독약이 분명한데 이걸 먹어보고 다투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걸 먹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먹지 말고 끝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직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당연히 위헌 나와요. 근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고인의 구속은 구속영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보석이라는 말이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고 피고인을 석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유효한데 그 집행력을 정지시키는 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석에 관련된 거, 이 보석 안에 또 보석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보석 조건은 이 구속영장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가 되면 보석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 보석 조건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 구속영장 실효 사유가 무죄 등 선고, 자, 사형 자유형 확정에서 무죄 등이 선고가 되었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이런 게 선고가 되면은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니까 곧바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고, 자, 그때 주의해줘야 되는 게 관할 위반이 슬쩍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제입니다. 사형 자유형 확정. 자, 그래서 무죄 등 선고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되면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니까 피고인 바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4번 선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바로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의 효력 당연히 상실되게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압수할 물건, 이제 이건 영장의 기재, 압수할 물건.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기재하게 돼요. 자, 기재하게 되는데, 자, 정보 처리 장치 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재된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될 때 삑살이 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이걸 빼뜨리게 되면은 이건 완전 초짜 수사를 한 거예요. 초짜 수사. 그래서 이게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초짜가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 놓고 야씨 당연히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해야지 하면서 가지고 갔는데 그게 위법하다는 판례예요. 영장에 반드시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관련한 부분 그리고 휴대전화 이 부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요거 빠뜨려 놓고 수사를 한 다음에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 자, 이 담당 수사관 저는 의문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이건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키워드만 추출해가지고 보면. 정보 처리 장치와 휴대전화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둘 다 기재되어 있어야 둘 다 압수가 가능한 거고 이것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압수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자, 2번 보게 되면은 자, 압수조서의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압수조서에 압수조서와 이건 압수물 목록 교부하는 거네. 압수물 목록은 압수물의 소유 소지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뭐 크게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임의 제출물 압수네요. 임의 제출물 압수한 경우 자, 임의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제출의 의미성 나오게 되면 당연히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뒷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예훼손죄의 사실증명. 그거 하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임의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죠. 자유로운 증명. 뭐죠?
자유로운 증명. 형사소송법에서 진술의 임의성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 조치가 끝나면 자 그것으로 압수 절차는 종료하고, 그러니까 압수 절차가 종료했으니까 종료한 직후 그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라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 한 여러분 휴대폰에 사진 몇 장 정도 있나요?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한 1000장이에요, 1000장. 그러면은 휴대폰의 사진은 다 각각의 파일이에요. 1000장의 파일 목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야, 근데 휴대폰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의 뭐 횡령 배임 사건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니 파일이 10,000개가 나오더라. 야, 그거 우리가 좀 분석을 해. 그 혐의 사실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추가 수사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압수물 목록 바로 못 주겠다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이유로 압수물 목록 교부 의무를 혜택 거부할 수는 없다. 압수 끝났으면 일단 주라예요. 주고 나서 분석을 했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돌려주면 돼요. 그때 돌려주면 돼요. 네. 자, 그런 취지이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도 이제 그 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데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 사건 기억나나요? 자, 압수수색 영장으로 외국계 이메일, 이렇게 그 외국계 서버에 있는 이메일의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압수할 수 있다예요. 압수할 수 있다. 자, 그때 압수 영장의 방식이 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하던 압수수색 영장. 자, 이걸 발부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되어야 하는 게 수색 장소에 있는 PC. 자, 그리고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기재되고 요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 압수하면은 위법하다예요.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제출의 임의성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증명도 여러분 확신은 줘야 해요.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확신을 줘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일단 검사가 입증하라요. 자, 입증 책임이 전하는 거, 피고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 요거 하나예요. 유일해요. 피고인이 증명하라라는 거. 그런데 피고인이 증명을 할 때 이때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약간 특이한 형태의 판례이기 때문에 요걸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증명 책임의 문제가 나오면 다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제 이겁니다. 자, 압수물 목록 교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압수가 끝나면 압수물 목록을 반드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중간에 그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위수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증거 보전 가겠습니다. 자,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까지를 다 이제 이렇게 수사로 이렇게 이제 나온 형태, 그 수사 파트로 이제 포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도 이제 수사 파트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보면 참고인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당에 번복할 염려? 이건 뭐예요? 이거 위헌이에요, 위헌. 번복할 염려가 있으면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렸습니다. 위헌 결정 받은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거 보전 관련해서는 184조 이 조문도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돼요. 184조와 221조의 2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이거 수사상 증인신문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진술 번복 요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위헌이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 1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보전 관련인데,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뇌물을 주고받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자,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자,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184조의 증거 보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과 관련한 부분 연동되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당연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서
자, 예전에는 증인신문을 할 때, 이 수사상 증인신문을 할 때, 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번복할 염려 이 부분은 삭제되었어요. 이 부분도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위헌이니까 이 부분은 개정되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같이 연동되어 있는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딱 그건데 그거 두 개가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될 때, 자, 시일과 장소를,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여기도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면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추가 해설 살펴보게 되면. 진술 번복 우려 221조에 이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진술 번복 우려는 위헌 결정 나와서 삭제가 되었고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위헌 결정 받았는데 자, 이렇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된 게 부분입니다. 자, 증거 보전에서 이제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동 피고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 지금 형사 3부에서 재판을 해요. 형사 3부에서 3호 법정에 있어요. 3호 법정에. 3호 법정에 피고인이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법정에, 같은 법정에 피고인이 둘이 다 이걸 공동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공동 피고인을 나누었더니 자, 이게 당의 피고인을 갑으로 특정하고 이 을이 갑과 공범인 경우도 있고 공범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요. 자, 그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예요. 자, 그런데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변론을 분리하면은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갑, 을에 대한 사건을 자,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에 대한 사건을 재판하니까 을은 증인으로 나오시오라고 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법정 내에서 공동 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변론을 분리하면. 자, 그런데 이 증거 보전은 수임 판사가 하는 재판이어서 이 형사 3부가 진행하는 3호 법정이 아닌 전혀 별개의 법정에 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소재지, 현재지에서 현재지 이렇게 법원에서 증거 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원에 증인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증인으로 나와요. 변론을 분리하고 말고 할 그런 형식적인 그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요. 공범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이 증언을 확보를 해놓은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 처음부터 증인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증인신문 너무나 당연히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해서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다. 자, 그런데 선서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 선서 없는 진술은 피고인 지위에서 한 진술이에요, 진술. 자, 이건 뭐예요? 피고인 지위에서 한 진술은 선서를 하지 않고 하는 거죠. 왜? 자,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진술 가지고는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나오게 되면은 이 세 개 판례만 알면 그냥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 보전에서 증인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을 때 하자 치유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 능력 부정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그 증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 어쩌고 저쩌고 해도 증거 능력 부정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건 마치 공소장 일본주의의 그 하자 치유 여부와 똑같은 법리인 거죠. 동의를 했느냐, 자, 이의를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재정 신청은 수사 종결이에요. 수사 종결인데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을 때 수사가 끝나버리게 되면 그 다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죠. 검찰 항고를 거쳐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이, 자, 대상범죄의 제한 없고 고발인인 경우에는 대상범죄의 제한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땡. 틀렸어요.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보게 되면은 협의의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뭐 불기소 처분, 증거 없음, 불기소 처분인데 기소유예 처분이 더 먼저 나와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보게 되면은 기소유예 처분도 이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건 뭐 조문인 거고. 그럼 재정 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 절차에서 뭐 소송 경제를 위한 특별 규정인 거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이게 끝났네. 재정 신청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이건 나온 뭐예요? 재정 신청을 할 때 재정 신청서라는 서면은 검찰청에 제출해요. 이 재정 신청서에는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보충 서면을 내면, 이건 뭐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정 신청 보충서에 추가한 부분에 대한 재정 신청은 법률상 방식이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이 재정 신청서에는 A, B, C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여기 D 사건, F 사건도 빠졌는데 이것도 수사해 주세요 하게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요. 자, 이거는 심리를 해줘야 되겠죠. 재정 신청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고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하고요. 자, 검찰 항고를 받고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정 심리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거고, 자, 재정 결정, 심의 결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소 제기 결정 또는 기각 결정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고소권자는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고 고발인은 이제 대상범죄에 제한이 있죠.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고요. 자, 여기 비교해서 보면은, 자, 고발인은 일단 대상범죄에 제한이 있는데, 자, 수사 종결 처분으로 이제 경찰에도 이제 수사 종결권을 주었어요.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발인이 제외돼요.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여기도 중요하게 좀 다뤄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수사 종결 처분으로 공소제기하게 될 때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소장, 수사기록과 자, 공소장이라는 서면.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게 1m가 넘는 이제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유죄의 심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공소 제기할 때 이 수사 기록은 제출하지 말고 공소장만 알아요. 그런데 공소장을 나중에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송달을 하게 될 때 이 새끼가 구속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 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 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송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소장과 함께 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에는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이 너무가 많아서 자, 여기에다 CD를 첨부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요.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이 새끼 범죄 사실이 범죄 일람표가 한 10만 건이 됩니다. 10만 건. 자, 이렇게 하게 되는 이 CD 부분은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이제 이것만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공소장에 이상한 문구들을 막 써가지고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유죄 예단이 딱 생기게 하는 자, 이러한 공소제기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했느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공소 제기와 공소시효는 이제 같은 덩어리로 해가지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공소 제기 방식에서는 이제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해줘야 돼요. 공소 사실을 특정해서 공소 사실이란 어쩌고저쩌고 쭉 읽고 자 여기까지 있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자 우리 지구상에는 인구가 지금 40억인가요? 45억인가요? 그 45억의 인구 중에서 내가 다르다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다 하게 되면은 제가 다른 사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지금 현재 범죄 사실을 구별을 하게 될 때 일시, 장소,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좋겠다. 방조범의 공소 사실은 당연히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공범은 종속하는 거죠. 종속. 그래서 공범, 종속, 성설. 형법에서 많이 배운 거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여기까지만 종속하면 된다 해서 제한적 종속 형식이죠. 그래서 공범이 성립하려고 하면 정범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범의 구성 요건 위법사항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아무튼 이 방조범인 공범은 이제 교사범, 종범인 경우에는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정범에 해당하는 부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 보게 되면은 자,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또 여긴 정답 다 줬잖아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뭐 정답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자,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 자, 공소장 기재 방식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예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자, 이 공소장만 읽었더니 유죄의 예단이 푹푹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국현 사건에서 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다음에 실체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자,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요거 찾아주면 돼요. 요거.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구속에 관한 서류는 실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유죄의 예단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법원에서 송달 서류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리네.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를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자,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적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공소사실 특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피고인에서는 우리 성명 모형이 문제가 되는데 성명 모형도 판례 2개만 암기를 해놓으면 끝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범죄 일람표 CD를 이렇게 첨부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규칙 11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체포영장 등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라는 118조 2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네. 왜 그럴까? 법원직 송달. 송달에 관한 재수자 피고인 특칙으로 송달하느냐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하느냐 그 구별을 하려고 하면 자 구속에 관한 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송달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유죄의 예단이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이 새끼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유죄의 예단 없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 절차상으로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 이의를 제기하면 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를 해도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자, 요거 이제 구별을 해주시고. 자, 공소시효 들어갑니다.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엄격 해석해야 되는 거죠.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한다? 이건 죄형 법정주의 문제 아니에요. 죄형 법정주의의 문제.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형법에서 공소시효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잖아요. 형소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치 국가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입법한 놈 미친놈이에요. 자, 공소시효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법을 누가 만들까요? 네, 법무부에서 만들어, 법무부. 법무부에서 이제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검사들을 뽑아가지고 법무부로 이제 발령을 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이러한 입법을 하는데, 그 입법하는 검사가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검사 나게 징계 먹고 겁나게 쪽팔리는 게 그러한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 요거 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삑사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판례 이후로 자, 이러한 특례 조항 신설하면 다 붙이게 다 써요. 자, 형사소송법은 이제 적용 범위를 특정하게 될 때 법 개정 이후 공소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부칙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도 적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칙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두지 않았을 때, 자,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함의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 신중하게 판단. 오케이, 맞는 문장.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입법 취지는 자, 입법 취지. 자, 법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한 국외에 처리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 뭐 형벌권 적정하게 실현, 뭐 이거 맞는 거. 자,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예요. 그런데 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자, 중국에 있어요, 중국. 근데 중국 교도소에 있어요. 뭐예요? 중국 교도소에 있다라고 하면 형사처분을 면해서 여기 뭐예요?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지 않을까요? 중국 교도소? 있고 싶어요? 자,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겠다예요.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하겠다예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해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중국 복역 사건에서 중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 중국에서 복역한 사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번은 이게 최근 판례인데 병역법 의무 위반죄예요. 국외 여행 의무, 국외 여행 허가 의무. 그래서 이 피고인은 중간에 이제 징집 대상이었는데 계속해서 학업을 위해서 연장하고 했는데 36세? 엄청나게 나이가 이때까지 군대도 안 가고 계속 연기만 하고 있는 그런 그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이 이제 외국으로 가요.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거기 학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꼭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허가해 줄게. 언제까지? 자, 근데 기간 만료 때 안 와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겠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즉시범이냐 기속범이냐 이 부분이 하나가 쟁점이고, 자, 일단 여기만 보면 자, 즉시범이면은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해요. 계속범인 경우에는 법익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판례가 첫 번째 논점으로는 일단 즉시 범행에 해당한다예요. 즉시 범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자, 이렇게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엔 국외 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즉시범 뭐지? 그러면 이 새끼 공소시효가 끝났네? 처벌하지 못하나? 어때요? 여러분 부글부글 끓지 않아요? 네, 즉시범인 건 맞아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 어디지? 너 외국에 계속 있었네. 자, 그때부터 진행하는데 곧바로 정지됐어. 이거예요. 아, 갑자기 제 정의가 실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병역법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범행은 종료돼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예요. 즉시범 맞아요. 그런데 너의 경우에는 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래서 너 처벌 가능하다. Yes. 예. 그 쟁점이 두 개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쟁점만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던 이제 최근 판례가 출제되었던 이제 사안입니다. 중국에서 복역한 그러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공소시효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다입니다. 이제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자,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에서는 이제 소송 주체는 법원이 있고요. 우리는 수서법원으로서 형사 3부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공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있습니다. 자, 이걸 소송 주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소송 단계로 오게 되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주의가 돼요. 대등한 당사자. 그래서 여기는 공판 검사, 수사 검사 말고 이제 공판 검사. 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검사와 피고인의 전투력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의 전투력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게 무죄 추정. 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줘요. 아, 그래도 좀 찝찝해요.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변호인은 없는데요. 예,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 법원 파트에서는 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 재판할 수 있습니까? 예, 관할이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형사 3부 판사님 3분 계시는데 그 판사님이 진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재판이 가능합니까? 예, 제적 기피. 이렇게 해서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가 나오게 되면은 검사는 안 나오고 법원 파트에서는 관할과 제적 기피, 그리고 피고인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렇게 여러분들 헌법에서 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헌법에서도 배우는데 헌법에서 무죄 추정과 형소법에 있는 무죄 추정은 뭐가 다르지? 자, 형소법에서 배우는 무죄 추정은 형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무죄 추정 파트에 그 그러한 판례들이 나오게 될 거고, 헌법에서 무죄 추정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권과 관련된 기본권, 다른 기본권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뭐 두 개 부분은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두 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등장을 했고, 이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도 인정돼요. 예, 두 개 보고, 자, 국선 변호인 이렇게 해서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는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할이 나왔습니다. 관할. 자, 토지 관할 나왔네요. 토지 관할. 자, 범죄지, 자, 주소, 고소, 현재지. 자, 여기 아무 곳이나 다 토지 관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지면 당연히 토지 관할이 있는 데서 재판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지 토지 관할은 우리 세월호 그 군안 작업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 제1심 지원, 해남 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지방법원 본원,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토지 관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지 토지 관할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이미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그래서 위법은 없다. 맞고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나오면 끝납니다. 자, 사물 관할을 달리한다. 합의부 단독이에요. 합의부 단독. 그럼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서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항소 사건 2심이네요. 2심. 2심이면
자, 합의부 사건은 2심 고등법원으로 왔을 거고 단독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부에 왔겠죠. 단독판사 사건. 자, 이렇게 해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때 1심이라고 하면은 합의부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2심이라고 하게 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사물관할 병합.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합니다. 자, 토지 관할이 달라도 단독판사하고 부장판사는 레벨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더군다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완전 더 달라요. 모두 다 부장판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고.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단독판사는 합의부 부장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6조는 이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사건인데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 때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이제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관할이 다르면 바로 이양 사물관할 병합으로 가는 거고 사물관할은 같은데 토지관할에 다를 때 이렇게 토지관할 병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관할 병합은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고, 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토지관할 병합 관할의 문제, 병합 신청 관할의 문제인데,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부예요. 단독판사 사건이잖아요. 고등법원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요거는 토지관할 병합 심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물 관할을 달리함으로 병합 심리는 할 수 없다. 예, 맞네요. 예. 토지 관할 병합 심리는 안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는 범죄의 성질이 어쩌고 있을 때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이전 신청 하여야 한다예요. 여기에서도 자, 피고인은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예요. 검사는 하여야 한다요. 검사는 하여야 한다. 비교해서 피고인은 할 수 있다. 인데 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문제가 안 되고 그럼 뭐가 여기 토지관을 달리하는 경우에 토지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한다예요. 자, 사물관할 병합을 보게 되면은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있을 때 합의부가 병합 심리한다, 병합 관할한다예요. 네. 자, 이거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부가 직권으로 그 사건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지법 항소부와 고등법원의 문제인데 고등법원에서 결정하면 끝나요. 그래서 합의부 우선 2심이면 고등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권을 가지고 그 합의부가 직권으로 이건 신청권이 없어요. 사물관할 병합심리 신청권 없는 거고 합의부가 결정을 하게 되면 단독판사는 5일 이내 기록을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A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안양지원 합의부에서 B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 안양지원 합의부에서 야 일로 주세요 하게 되면은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제 이런 취지. 사물관할 합의부가 무조건 우선하니까 이제 그런 취지이고. 자, 사물관할이 다르면 사물관할 병합으로 가는 거고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이 다를 때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토지관할 병합 심리에서 그 관할법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나오게 되는데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를 때 대법원. 그래서 그 직근상급법원에서 병합 심리 결정을 하게 되면 7일 이내 기록 송부. 이렇게 해서 관할 파트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문에서 관할 이전과 이제 관할의 지정 요거 비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 요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뭐 정답 찾는 건 뭐 2번에서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제척 기피에서 보게 되면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게 부분이고 추가 설명을 하고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면 제척 사유가 아니에요. 예. 예, 통역인의 판례 추가할 거고 그다음에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 재판 절차에 항소심에 관여하게 되면은 제척의 원인이 돼요. 항소심 판결.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똑같은 1심이기 때문에 전심이 아니다. 그래서 제적 사유가 아닌데 항소심에 관여하게 되면은 제적 사유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면 또 그러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파기 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 네, 4번이 틀렸네요. 4번. 자, 이건 뭐 때문이죠? 민소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소법에는 자, 요렇게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없어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 근데 모양이 자, 우리 2심이에요. 2심에서 A 판사가 A 부장판사 뭐 좌배석, 우배석 있겠고 아무튼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으로 갔어요. 대법원으로 갔다가 파기하고 환송됐어요. 2심으로 왔어요. A가 또 재판을 해요.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도 제적 사유는 아니다요. 실무상은 여러분 재배당해요. 여러분 재배당하고 이 판사가 있는 데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요. 실무상은. 아무튼 우리 수업용으로는 민소법과 형소법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형소법에서는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렸을까요? 예. 자, 기피 신청을 조금 보게 되면은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절차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게 될 때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지 않으면 자, 본안에 가서 새로운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피 당한 법관은 여기에 합의부를 합의부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하는 간이 기각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합의부에서 하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나오게 되면 새로운 합의부에서 하는 기각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간이 기각 결정을 할 때도 즉시 항고는 가능해요. 단 집행정지효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여기는 집행정지효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거고 통역인에서는 이제 그 쟁점이 두 개예요. 통역인이 증언하면 제적 사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통역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일 때, 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일 때 제적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약식명령, 자, 1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적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게 되면 제적 사유에 해당해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예. 자, 실무상은 이렇게 배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용 판례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좀 시간이 많이 되었나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 문제는 2번부터 풀 겁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